네,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근무하는 정기영입니다. 학습혁명을 위한 교사회견인데 사실 그 학습혁명이라는 용어를 요즘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습혁명이라는 이 용어가 담고 있는 문제인식은 현재 학생들이 하고 있는 또는 학교가 하고 있는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인식에서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인식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을 과거에서부터 살펴보면 상당히 성과가 많았었거든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분들도 많으시고 많이 계시는데 한국 교육의 성과가 세계가 이렇게 우러러볼 정도로 굉장히 큰 성과가 있는데 왜 이게 문제라고 자꾸 하느냐? 그건 제가 볼 때는 학교의 교실 상황에서 만족해하는 학생 수가 옛날부터 적어왔다. 그 문제를 근데 문제라고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당연하게 서열이 갈려지는 거라고 이제 인식을 해왔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이런 근본적인 이제 의문에서 학습혁명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또 4차 산업혁명과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는데 학교는 예전에 150년 전에 그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대로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학습혁명의 방향과 이 학습혁명을 이끄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주체인 교사를 어떻게 역할을 규정하고 양성하고 임용할 것인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 이 내용을 좀 짧게 축약해서 스킵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환경의 변화 전망인데 가장 교육 분야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제가 볼 때 저출산과 고령화, 그중에서도 이제 저출산인데 저출산은 우리나라에 많이 태어날 때는 한 해에 한 110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었는데 작년에 35만 7천 명이 태어났으니까 거의 한 3분의 1 수준이 태어나고 있고 이 태어나는 아이들 줄다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1.05명이라는 건 굉장히 심각하고요. 서울만 본다면 더 심각한데 한 명이 깨진 게 재작년이죠. 2016년부터 출산율이 2명이 만나서 0.94명을 낳는 이제 작년에 0.84명까지 떨어져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출산율이 한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인구 구조의 이 변화도 당연히 이렇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고 학령 인구 전체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고요. 이게 대입과 관련해서 본다면 더 심각한 전 대학에 근무하고 있어서 제 직장의 존폐와도 관련된 문제인데 대학의 정원이 95년에 대학 설립 준칙주의 이후로 급격히 상승하다가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여기 1차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1차 충격 이후에 구조조정을 시작해서 5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작년에 태어난 애들이 35만 명이니까 대학 진학률 60%로만 본다면 20년 후에는 한 20만 명이 대학 갈 건데 대학 정원은 50만 명이니까 약 30만 명의 갭이 있다. 그래서 요즘 좀 철이 조금 이제 여름으로 가고 있는데 봄에 유행하는 가요 중에 벚꽃 엔딩이라는 가요가 있어요. 근데 대학가에서 요즘 도는 루머는 벚꽃이 피는 개화 시기에 따라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다. 그래서 대학이 벚꽃 엔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쪽 남해안에서부터 문을 닫아서 약 한 60%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20년 후의 모습이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 문제는 결국 남북 교류를 풀어야 된다는 요즘에 루머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북한 학생을 데려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는 교육 분야에 굉장히 또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령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건 약간 좀 경제계에서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약간 이제 제가 볼 때는 비판도 많이 듣는 그림인데 생산 가능 인구가 노인 부양할 때 1대1로 될 거다 이런 이제 문제 인식도 있고요. 재밌는 게 생애 단계 변화가 우리 교육학에서 인간 발달을 논할 때 청년기가 30세까지고 중년기가 60세고 노년기가 60세 이후다라고 과거에서부터
생애 단계를 구분했었는데 유엔에서 2015년에 발표한 거에 의하면 18세부터 65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6세부터 79세를 중년으로 하고 있고요. 노년기는 80세 이상이다. 그래서 여기 계신 대부분이 아직 청년기에 있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작년에 뭐 석학 토론회 이런 데서 120세, 110세, 150세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언론에 나온 구글에서 세운 칼리코가 인간 수명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발표한 칼리코의 목표 인간 수명은 몇 살일까요? 칼리코가 목표라는 수명은 몇 살 정도 될까요? 150살. 네? 150살. 500살. 목표 수명 500세라는 건 거의 죽지 않을 정도로 인간을 혁신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늘릴 수 있다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500세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제가 볼 때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한 70세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430년 정도 더 사십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이 인간 수명이 변화한다는 고령화가 삶의 모든 면을 다 바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인간의 사이클, 생애 사이클 중에 20세까지는 학교 공부하고 대학 가서 20세 중반에 취직해가지고 65세까지 일하다가 퇴직하고 쉰다라는 이 고정관념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본다면 초중등 교육도 바뀌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제가 심각하게 요즘 보고 있는 거는 교육부의 평생교육 예산이 1%가 안 돼요. 대부분의 학령기에 투자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교육부의 이 무게중심이 상당히 평생교육 쪽으로 옮겨가야 되고, 삶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평생교육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새로운 걸 배우고 학습하는 즐거움을, 그러니까 뭘 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나의 즐거움을 위한 공부 쪽으로 바뀌는 평생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원래는 초중등교육 정책을 제가 주로 연구했었는데, 최근에는 평생교육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진흥할까,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게 저출산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대한 우리 고민이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미네르바 스쿨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 대학으로 유명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다라는 생각 자체가 이제는 의미 없는 얘기가 되어버렸고, 전 세계가 대학들이 경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다문 학생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단일민족 국가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무색해졌고요. 실제로 서울에 있는 대동초등학교는 17년, 그러니까 작년에는 55%가 다문 학생이었는데 올해는 약 70%를 넘어섰습니다. 한 학교에 70%가 다문 학생이고 한국 학생이 30%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 아이들이 다 한글을 배우고 들어가고 선생님이 진도를 나가는 이 기존의 전통적인 학교의 교실 상황은 아예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맞춰서 수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다문 학생은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해주는데,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 수학교실에 있는 이 아이들, 한국 학생인데도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이 아이들, 이 문제는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는데 그 문제가 더 제가 볼 때는 심각하고 만연해 있는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교육격차 심화의 문제는 사실 복지 논쟁 중에 하나인데, 한정된 재원으로 무상급식과 같은 이런 보편적 복지에 한다면, 사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무상급식이든 고교 무상교육이든 교육 예산의 파이를 늘려서 추가적인 예산으로 한다면 저는 굉장히 오케이, 이거 땡큐인데, 문제는 기존의 예산에서 그 재원을 마련한다면 결국은 다른 예산을 줄이는 것이고, 어디가 취약한가? 그러면 이건 분석을 해보면 알겠지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뺏길 것이고, 오히려 선택적 복지의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적 양극화 심화에 따른 이런 선택적 복지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 예산과 고교 무상교육의 이 예산이 소스가 어디냐에 대한 걸
우리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저출산 고령화나 이런 이제 이 문제들은 사실 예견된 미래, 거의 20년 후가 거의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당장 대응하지 않으면 바로 닥칠 미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가 이제 오고 있는데, 그게 제가 볼 땐 4차 산업혁명이고,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이런 변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차 산업혁명은 더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차 산업혁명이 인간이 낼 수 없는 큰 에너지를 만들어냈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대량 생산 체제를 만들었는데, 대량 생산의 핵심적인 기술 혁신이 바로 이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분업화, 전문화, 대량 생산의 핵심적인 기술인데, 이 컨베이어 벨트와 굉장히 닮아 있는 게 학교의 학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년이 컨베이어 벨트처럼 아이들을 올려놓고 1학년, 2학년 해서 올려서 지나가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아이들의 역량을 높여주고 있는 단계인데, 문제는 이 대량 생산에서 공장은 품질 관리를 식스시그마니 뭐 이렇게 하면서 거의 실패율이 제로에 가깝게, 식스시그마는 거의 실패율이 0에 가까운 건데, 학교는 실패율을 만들도록 국가가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는 등급을 9등급은 4%를 내라, 8등급은 7%를 만들어라라고 정부가 분량별을 정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공장 시스템이지만 분량을 만드는 공장을 지금 학교가 운영하고 있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간의 공장에서 이 시스템은 벤치마킹 했는데 성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3차 산업혁명이 인터넷과 컴퓨터 기반인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변화, 기술의 융합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사회과학을 하는 교육학자로서 보는 안타까움은, 여기 일의 모습을 제가 아자황 육단이라고 했는데, 알파고와의 바둑, 이세돌의 바둑을 제가 지켜보면서 인류의 미래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아자황 육단이 처음에 구글 딥마인드에서 바둑을 처음에 학습할 때, 이 사람이 바둑 아마 6단이니까 처음에는 학습하는데 지원을 해줬거든요, 바둑 분야로. 근데 지금 이 아자왕의 역할은 알파고가 여기다 더 그랬더니 여기다 두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요 산업혁명 단계에서 요 이전 단계에는 일이 있으면 사람이 직접 하는 단계였었고,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사람과 이 태스크 사이에 기계를 넣어서 생산성을 굉장히 높였었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여지는 이 상황에서는 기계가 사람을 조종하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일과 기계와 사람의 순서가 일과 사람과 기계의 순으로 바뀌어서 기계가 사람을 조종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은 기계가 시키는 일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 제가 볼 때는 인지적 인지적인 어떤 역량을 발휘하는 그것을 기계한테 뺏긴 이 모습이 4차 산업혁명을 보여주는 굉장히 극단적인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암울한 느낌이 들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계의 인지적 역량을 뺏기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내비게이션인데, 여기 옛날에 자동차 보험 들면 이렇게 지도책 이렇게 오고, 저 휴게소마다 지도책을 보면서 이렇게 길을 찾던 시절은 정말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마 길찾기의 인지 역량을 한 번도 안 써볼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우리의 인간의 인지 역량 중에 퇴화되어 가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모습이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생각하는 기능은 다 뺏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연산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기계들이 해내고 있기 때문에 부분별로 지금 인간은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본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학교 교육은 그동안 여기 공부 잘하신 분들인데 대부분 공부 잘한다는 의미는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추론해서 정답을 내는 연산 능력인데, 이 연산 능력을 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직장을 갔던 시절이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이제 신기술이 나오고 있는데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주목할 부분은 일본이 이 기술의 변화의 이 명칭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소사이어티 5.0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기술의 진보는 기술만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같이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교육과 사회 변화를 함께 아우르는 소사이어티 5.0이라는 계획을 일본 정부는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게 4차 산업혁명이나 인더스트리 4.0과는 또 다른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직업세계가 바뀌고 있다는 건데 3차 산업혁명까지 단순 노동, 청소 로봇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차원이 바뀌어서 육체 노동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나 의사, 변호사, 인공지능, 애널리스트, 그 다음에 대학 가면 약사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어느 사회에서나 공부 잘하고 인지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고소득 직종을 가졌던 이런 직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는 직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런 측면에서 학교에서 수학 25문제를 누가 제일 빠르고 정확하게 풀었느냐를 묻는 그 방식 자체가 이제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역량은 이제 기계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한다는 거고 제가 40대 중반인데 그때 태어나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기 그래서 지금 교수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막 태어났다면 공부 잘하는 거 자체가 수학 잘 푸는 거 영어 잘 외우는 게 그다지 이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보여준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빈치 연구소에서도 사라질 직업을 했는데 여기에 사라질 직업의 92% 약사는 92%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대학병원 약사는 미국의 언론 기사에 난 거에 의하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만드는 그 로봇보다 알고리즘이 간단하다는 햄버거는 얘를 많이 익힐지 조금 익힐지 막 요리도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동작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약사는 특히 대학병원 약사는 의사가 오도한 걸 찾아서 포장해주는 역할밖에 대학병원에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서비스도 안 하고 환자한테 어떻게 먹어라 이런 건 다 써있죠. 그래서 실제 안 하고 있다는데 약간 우스갯소리들은 우리 옛날 교육 장관님도 계시는 교육행정가가 사라질 확률이 1%라 거의 이 우리나라 연구도 아닌데 교육행정가는 왜 사라질 확률이 1%일까? 여기 써있지는 않은데 제가 추론해보니까 장관님께 농담을 드려서 죄송한데 장관님이 어떤 지시를 내릴지 인공지능도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교육행정가는 예측이 어려운 정말 아트에가 이 과학적인 연산의 일이 아니라 예술에 가까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교육행정가의 어려움, 이 민원이 어떻게 될지, 이 시민들이 어떤 요구를 할지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을 직업에 이렇게 뽑혀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정보원에서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 고용정보원 예측을 보니까 아직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단순 반복적인 직업이 사라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교육체제가 바뀌고 있는데 제가 강의를 지금 하고 있지만 제 강의는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이미 다 공개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새벽에 김밥 먹으면서 꼭 듣지 않아도 원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체제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고 미국에서는 약 99% 이상의 지식이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다고 영어로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한글로 그 정도로 되어 있지 않고 한글의 유튜브는 굉장히 유아와 청년 대상의 지식들과 이런 약간의 엔터테인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식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세대 구분을 요즘 하고 있는데 10세 미만의 아이들을 우리가 본 디지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디지털 홍수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에 접하는 게 많은 건데 요즘에 일과 중에 카페에 가보면 엄마들은 대화 나누고 아이들 사교육 이런 거 아이들 논의하고 있고 애들은 6세 미만의 아이들은 대부분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튜브를 보고 있는 이 아이들이 본 디지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좀 약간 변화
하나는 제가 교육학자로서 우려되는 건 옛날에 인간 발달을 연구한 삐아제가 인간 발달 단계를 전 조작기, 조작하기 어려운 아주 어린 시절, 구체적 조작기는 사물이 앞에 있어야만 이 인지가 이해할 수 있는 단계, 그 다음에 언어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단계를 우리가 형식적 조작기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 아이들은 언어를 통해서 사유하는 것, 책을 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물을 보면서 이해하기 때문에 구체적 조작기 단계로 평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역량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고, 구체적인 사물로만 사고하는 이 단계가 굉장히 오래된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사과 그러면 사과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사과를 봐야만 떠오르는 아이들이라는 새로운 세대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농담 삼아 모르는 게 있으면 구글이나 네이버를 찾는 세대, 태어날 때는 아날로그였는데 세상이 디지털로 바뀐 디지털 캐치업 제네레이션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따라잡고,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따라잡는 이 어려움을 겪는 세대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디지털이 뭐야 하는 디지털을 포기한 세대, 디지털 기브업 제네레이션이 여기 또 있습니다. 디지털은 나와 다른 세상이야 하는 요 세 세대가 굉장히 다른 세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교육은 현재 디지털 캐치업 제네레이션이고, 교육도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10세 미만의 아이들은 이 본 디지털 세대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본 디지털 세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10세 이상과는 좀 다른, 제가 학부모 특강할 때도 항상 얘기하는데 10세가 넘은 아이들까지는 제가 제일 우리나라의 불쌍한 세대를 10살에서 30살까지를 불쌍한 세대로 보는 이유가, 가장 불쌍한 이유 중에 하나가 헌재 판결인데 2000년에 사교육 금지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전까지 초중고를 다닌 사람들은 전 거기 세대인데, 그러면 학원을 안 다녔어요. 왜냐하면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교과 사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업 끝나면 그냥 독서실을 가거나 그냥 아이들하고 농구를 하거나 했던 세대인데, 사교육 금지가 위헌 판결 나면서 2000년 이후에는 무차별 사교육에 이제 아이들이 노출됐고, 그때 나온 용어가 로드맘이라는 용어인데, 엄마의 역할은 연예인 로드 매니저처럼 아이들 시간 단위로 학원 쫓아다니는 엄마가 나타나기 시작한 게 우리나라에서 10살에서 30살 사이의 이 아이들, 너무 불쌍하고, 또 이 위에 베이비 부머 세대에 깔려 있어가지고 지금 취직도 안 되고, 이게 10세 미만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해소되는 세대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이 아이들 참 우리나라에서 불쌍한 아이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미래형 교육이 이렇게 다양한 유튜브가 나오고 있고, 테드나 한 아카데미 이외에도 초중등학생용 무료 학습 컨텐츠가 굉장히 많고, 유료 학습 컨텐츠, 이걸 우리가 ITS라고 하는데, 이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디지털 학습 플랫폼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을이라고 하시는 분은 수학인데, 이 학습 플랫폼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고, 미국이나 해외에서 많이 활용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학교별로 이런 학습 플랫폼을 지금 예를 들어서 턴키 방식으로 해서 구매해서 아이들한테 미국에서는 주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발전할 수 없는 이런 우리 상황인데, 외국에서는 학교에서 이런 시스템들을 구매해서 아이들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우리의 기업들에서는 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대학에서의 부푸는 그야말로 사적 재화로서의 이 교육 서비스를 완전히 공공재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합성과 배제성이 사라진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학습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다. 학습의 제한과 경쟁이 필요 없다는 거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이런 시장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어서, 독점적 교육 서비스라는 게 약화되고 있는 건 한마디로 바꿔서 얘기하면 무한 경쟁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온라인 교육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인강이라고 하는 이 시장의 특징은 가장 우수한 사람
한 컨텐츠만 살아남고 나머지 컨텐츠는 다 죽어버릴 수 있는 대학도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변화들이 미국의 다양한 학교 모습, 아직은 사립학교지만 카미넬 스쿨이나 알트 스쿨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우리가 산업시대의 그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학년 제도를 다 없애고 상대평가도 없애서 아이들 스스로 자기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반면에 오프라인에서는 협력학습이나 프로젝트 학습을 강조하는 이런 모습으로 실질적인 학습혁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티브 잡스 스쿨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현재 학교는 어떠냐? 아직까지 산업사회, 우리가 말하는 2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흔히 산업사회라고 하는데, 이 대량 생산형 공급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서 공급자 중심의 경직된 학교제도, 표준화된 교육과정, 상대평가, 교육화된 학교시설 속에서 아이들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는 모습을 현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33제가 굉장히 경직된 학제입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6년, 3년, 3년 대나무 크듯이 마디처럼 크지 않는데 그냥 공급자가 관리를 위해서 633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도 아이들의 격차는 입학할 때부터 있지만 교육과정은 그냥 중간을 이제 달리고 있고요. 그나마 빨리 가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2015년에 선행학습 금지법이 생기면서 선행학습은 불법 행위가 됐습니다. 앞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교육과정에 제가 부르는 이 국가교육과정의 특징이 맥시멈을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맥시멈을 통제해서 여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는 거는 안 된다, 할 필요도 없고, 수능은 딱 여기까지의 교육과정의 내용만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할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 뛰어나게 갈 그 이유가 없는 거고요. 반면에 이 밑에 아이들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한 이 상대평가가 그런 모습인데, 이 상대평가가 보여주고 있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커브, 이 커브는 교육학 체계는 교육이 일어나기 전의 모습이라, 교육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는 애에서부터 모르는 애까지 이렇게 있지만 교육의 결과는 이게 이쪽으로 오고 있는 이 네거티브 디스트리뷰션으로 오도록 하는 게 교육이라고 우리는 교육학 체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원래 교육 전엔 이런 모습을 이 아이들이 교육이 끝난 뒤에 학습이 다 이루어지면 성취 수준이 다 이쪽으로 올라오도록 하는 게 이제 교육의 목적인 건데, 교육의 본연에 맞지 않게 결과를 부등급을 내라고 하는 건데, 잠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어떤 초임교사가 열정을 가지고 수학 선생님이 후반에 이제 꼴찌하는 학생한테 가서 야, 너 안 되겠다, 내가 너 공부시켜줄 테니까 나랑 공부하자 그래서 나머지 공부를 이제 둘이 해서 성적이 막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불러서 칭찬을 했을까요? 혼났을까요? 혼났어요. 왜 혼나냐면 8등급, 7등급 엄마들이 난리가 났어요. 공정하지 않다는, 왜 얘한테만 따로 가르쳐서 얘가 이제 7등급이 된 거예요. 그러면 8등급이 9등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의 역할은 공부 못하고 못 알아듣는 애를 가르쳐서 성적을 올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심판이기 때문에 누가 9등급인지만 정확히 가려주면 되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지, 괜히 함부로 나서서 공부 못하는 애를 가르쳐주는 건 이 생태계를 깨는 행동입니다. 농담처럼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 학교에도 문이과 교차 지원을 하니까 문과를 졸업하고 공대에 들어오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얘네들이 수학과학이 좀 떨어지니까 그걸 좀 보완해주는 온라인 프로그램도 만들고 선배들을 이렇게 멘토링으로 붙여줬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교육적 성과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총장에게 고한다의 민원이 쏟아지는데, 이과 출신 학생들이 왜 쟤네들을 가르쳐줘서 시 경쟁을 힘들게 하느냐, 쟤네들 원래 시 맞아주는 애들인데 얘네 때문에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상대평가가 낳은 비교육적인 현상이에요. 교육은 모두가 다 성공하도록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대평가 때문에 그렇다. 이 끝을 정해놓지 않으면 잘하는 애들은 끝없이 더 나갈 수 있는 건데, 한계를 정해놓고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비교육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사교육은 작년에 최고치를 찍었고요.
제가 볼 때 사교육 문제는 한 10년 안에 저절로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10년 정도만 교육부가 욕을 더 먹으면 아마 저절로 사교육 문제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규격화된 이 학교 시설에서 아이들은 바다적을 준비를 하는 이 태세로 앉아있는 모습이죠. 이게 자발적 학습의 어떤 이 포메이션이 아니라 그래서 이 형태로 선생님이 지식을 이렇게 뿌려주고 있고 실험에 의하면 선생님이 이 50분간 뿌려주는 정보를 아이들이 듣기만 해서는 그거를 소화하는 이 비율은 상당히 낮은 20-30%도 소화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30분 이상 말씀드렸지만 지금 쪽지 시험 보면 아시겠어요? 이 정보라는 건 흘러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고 있는 이 정보를 계속 공중을 향해서 뿌리고 있고 여기에 이렇게 막 떨어져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선생님은 이 아이에게 손 내밀어 줄 시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모든 선생님이 이 시간에 해야 될 양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엄청난 문제에 시달리기 때문에 어떤 문제나 상황에도 개의치 않고 그냥 선생님을 직진하는 건데 이 모습은 그래서 코스웍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게 원래 경주로를 의미하는데 이 코스웍에 선생님은 맨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고 내 앞에서 앞서서도 안 되고 내 뒤를 그냥 졸졸 쫓아오라는 건데 문제는 유치원에서는 보시면 유치원에서 현장 방문하는 거 보시면 선생님이 앞을 보고 걸을까요? 아니면 뒤를 보고 이렇게 걸을까요? 뒤를 보고 아이들을 보고 걸어요. 왜냐면 아이들을 보지 않으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아이들 보면서 따라오세요 하고 가는데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중고등학교 초중고에서 하지 않고 앞을 보면 선생님은 걸어가고 절대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못 따라오는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뒤돌아와서 얘를 쳐다보면 진도를 못 나가요. 그래서 무조건 앞으로 가고 있는 경주로를 선두에 가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이 현재 학교의 교실의 선생님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학교 다닐 때도 그랬었고 지금 여전한 모습이 이 교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이 학교 시설을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찍어보면 이 학교의 모습이 감옥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식 감옥과 학교의 모습이 기역자나 디귿자 건물의 앞에 운동장이 있고 높은 담벼락이 있고 지키고 있는 사람은 외부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부 사람이 못 도망가게 지키고 있는 모습까지도 감옥과 학교가 지금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는 굉장히 높지만 흥미도는 굉장히 낮고 학업 성취도 평가도 조금 떨어지고 있고 청소년 공부 시간은 세계 1등인데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건 거의 최하위 수준을 달리고 성인 역량 평가에서 다른 나라는 20, 30대에 최고치를 찍는데 우리나라는 대학의 15세에서 세계 최고 수준 피사를 달리다가 20세 이후에 급격히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언어나 수리력에서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역량이 높아져야 되는데 왜 낮아질까? 저는 그거를 학습 노동과 소진이라고 보고 있는데 태어나서 공부할 시간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걸 20세까지 전부 다 써버렸기 때문에 20세 이후에는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와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일 놀라운 설문 강의 평가를 하면 중간 평가를 요즘에 하는데 강의 중간 평가에 이 서술형으로 쓰는 요구사항이 교수님 숙제 내주지 마세요. 시험 범위를 줄여주세요. 이건 뭐냐면 대학에 와서 등록금을 냈는데 조금만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대학에 왔으면 좀 더 많은 학습을 하고 경험을 하는 걸 요구해야 되는데 대학생들이 돈은 많이 냈지만 배우는 거 조금만 배우면 좋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이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현상이다. 이 현상이 이런 소진 현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아이들이 노동하듯이 학습을 하고 있고 강제로 그 다음에 소진되어 있어서 실제로 공부해야 되고 역량을 더 개발해야 될 나이에는 완전히 번아웃되어 있다는 거고요. 요즘 입사 담당자들하고 제가 가끔 만나면 기업에서도 굉장히 똑똑하고 이런 아이들인데 일단 들어올 때부터 열정도 없고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다 지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업에 들어와서 굉장히 막 활기차게 일해야 될 나이에 20대 중반에 완전히 지쳐있는 이 아이들이 학교가 또는 이 사회가 아이들을 너무 혹사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했지만 제가 볼 때 이걸 한마디로 명명하면 부분 최적화 전략입니다. 그래서 서브 시스템을 옵티마이즈 하면 그게 잘 될 것 같지만 전체 그 시스템에서 본다면 한 부분만 최적화해서는 전체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런 접근이 교육 과정을 바꾸기도 하고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기도 하고 그다음 교수학습을 막 지금 잘하라고 창의적 교수법을 얘기하지만 이게 전반적인 시스템의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부분 최적화는 그냥 부분 최적화로 끝나고 전체 시스템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오히려 시스템에 그러니까 4개의 자동차에 4개가 바퀴가 있는데 한 바퀴만 광폭 타이어로 제일 비싼 걸로 바꿨다. 그럼 결국은 이 온라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라이먼트가 안 되면 자동차는 엉뚱한 성능을 발휘하고 제가 그래서 중앙일보 칼럼 중에 하나 최근에 쓴 게 대입제도를 요번에 부분 쪼개서 이걸 가지고 최적화를 하겠다고 해서 요걸 최적화하고 최적화해서 이게 만들어졌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제 예상되는 결과물은 괴물이다는 거예요. 전체 대입제도와 초중교육을 전체 구조를 보고서 이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수능과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어떻게 할 거냐, 수능 절대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각각 하나씩 쪼개서 가장 좋은 걸 만들어내면 이게 합쳐져서 괴물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습혁명의 방향은 많은 전문가들이 창의적 사고, 협업 역량, 자기관리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리서치 커뮤니케이션 사실 이 역량들은 수천 년간 인류가 강조해왔던 역량입니다. 이 교육과정에는 벌써 우리나라의 처음 교육과정부터 다 정의돼 있고요. 이걸 지금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기존의 우리 학교가 이걸 못 길렀다라는 강조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새롭게 창의성이 중요하다? 옛날부터 중요했었고요. 판단 능력은 옛날 유학에도 동양의 가장 중요한 신원서판, 역량의 판단력, 언어 능력, 커뮤니케이션 다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여기에 좀 더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역량들을 따져본다면 5가지 정도 제가 추가했는데 디지털에서 의사소통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새로운 디지털 세상에 맞는 시민의식, 그 다음에 인문적 소양은 좀 더 강조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어질러티는 지금 세계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역량입니다. 그래서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인간 고유의 창의성을 제가 한 번 더 강조한 이유는 기계에게 창의성을 맡겨서는 인류가 너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이 창의성은 인간이 좀 더 갖고 있자라는 생각을 하고요. 학습혁명의 그래서 방향으로 미래 인재상에 맞는 맞춤형 학습, 개인별로 능력을 최대치로 만들어줄 수 있는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오래된 얘기지만 그동안 못했던 게 학교의 비용의 측면에서 1:1 맞춤형 교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테크놀로지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이 맞춤형으로 쌍방향 학습을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습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가 굉장히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 정책이 중요하고, 고령화에 맞는 평생학습, 그 다음에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학습혁명의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학습의 내용이 있겠고, 이런 전체 시스템적 접근을 통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각각 요소들이 하나의 전체 빅픽처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교육부 장관님 계시지만 교육부의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는 이 각각을 맡고 있는 과가 각각 있고 담당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각각 최고로 잘하려고만 노력하지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그리려는 시도가 상당히 좀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의 기승전 대입제도라서 대입제도를 포함해서 함께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이상한 그림이고, 아무리 여기가 잘 돼도 대입제도가 수능 상대평가가 있으면 아무런 정책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바꿔주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주장하는 학습혁명은 개인별 학습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교육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한 명이 학교인 것처럼 교육과정이 개별화될 수 있는 구조로 한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교육과정을 각각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필요하고, 이 선택의 영역도 아이들마다 좀 달리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평가도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평가로, 절대평가 형태로 바뀌되, 아이들마다 포트폴리오가 달라져서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애들은 굉장히 더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이 필요하고, 제가 다음 주에 교육재정경제학회에서 발표하는데, 미래를 위한 교육 중에 그럼 학교의 예산을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느냐, 제가 볼 때는 1단계로는 모든 고등학교가 예산을 과학고등학교 수준 정도는 돼야 된다. 과학고등학교가 일반 고등학교의 약 한 4배의 교육비를 쓰고 있는데, 얘네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더 많이 쓴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을 것 같고, 똑똑한 애들보다 일반 애들한테 더 많이 써주는 게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건데, 지금은 아주 소수의 아이들, 퍼센트로 치면 1% 이내 아이들한테만 맞춤형 교육 비슷한 유사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고, 일반 학생들 지금 못 따라하는 아이들은 그냥 교육을 하고 있어서 1단계로는 고등학교 예산의 교육비를 한 과학고 수준으로 하고, 대학은 미국 대학 수준으로 좀 올리는 게 제가 볼 때 1단계의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교육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이 현재의 시스템을, 개인별 학습 시스템을 바꾸려면 교육 철학을 수월성하고 형평성 가지고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수월성이라는 이런 이상한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두 개가 다 함께 가려면 이 천장, 제가 볼 때는 교육과정에 유리천장이 지금 있는데, 이 유리천장을 없애서 잘할 수 있는 애들은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거를 북돋아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대신에 미니멈을 좀 보장해주는, 학력을 보장해주는 형평성으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학년제도란 이 공급자 중심의 제도를 무학년제로 좀 바꾸고, 입학 제도의 관점도 좀 바뀌고, 학교 시설도 좀 다양하게 변화될 필요가 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그동안에 지식을 흙 뿌려주는 사람, 엄정한 심판으로서 너는 몇 등이야 라고 평가해주는 사람의 역할을 좀 이제 바꿔야 되고, 학습을 디자인해주는, 개인별로 교육과정을 함께 컨설팅해주고 도와주는 역할, 그 다음에 평가도 네가 여기서 얼만큼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관리해주는, 이건 이제 성장 지향 평가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아이의 러닝 게인스라고 표현하는 이 얼만큼 향상됐느냐를 우리가 평가해주고 독려해주는 역할로 변해야 됩니다. 너는 꼴찌다라는 걸 확인해주는 이 심판의 역할은 이제 좀 바뀌는 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학교의 역할이 바뀔 때 학생의 개별적 성장으로 바뀐다면 멘토나 퍼실리테이터가 돼야 될 것이고, 교육과정이 개인별 교육과정이 된다면 교육과정을 디자인해주는 디자이너의 역할을 해야 되고, 교수학습의 학생 중심으로 개인별 학습을 지원해주는 역할, 평가 방식도 과정평가, 지속적인 학습 경험이 축적되는 역할로 과정 중심 평가의 역량이 필요한, 이건 지금 현재 교사들이 갖추고 있지 못한 이런 역량들이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교사의 역할과 책임, 롤 앤 리스폰서빌리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포트폴리오로서 여태까지는 성적이 몇 등이냐를 관리하던 사람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관리자로서의 역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교원 양성기관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창의적인 학생의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사범대나 아니면 교대에서 이루어질 수업이 창의적인 교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과 교수학습 혁신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이걸 창의교육 전위 모델이라고 제가 논문 하나 썼는데, 여기서 바뀌지 않고 교사들 보고 창의적이라고 되라고 아무리 요구해도 되지 않고 교사들부터 바뀌고 체제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실무 역량 중심으로 교사가 잘할 수 있는 교육 전문대학원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임용시험을 지금 이틀 시험 봐가지고 하루는 필기시험, 하루는 수업 시변해가지고 40년간 교사 생활을 할 사람을 뽑고 있는데, 이틀을 시험 봐가지고 교사를 뽑는 게 맞는 일인가? 그야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사는 좀 역량평가 중심으로 조금 더 장기간을 비용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교사 임용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뽑은 다음에도 제가 볼 땐 1년 내지 2년 정도 실무 수습을 통해서 연습할 수 있는 어프렌티스십을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주고 바로 실전으로 시험 통과되면 담임교사가 돼서 다음 날부터 일하는 이 방식이 제가 볼 때는 중요성에 비해서 상당히 취약한 양성 임용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역량 중에서는 이런 다양한 창의적 교수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교수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고 열기 있게 배우시는 교사는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려고 지금 배우고 있고 전혀 무관심한 과반수의 교사는 아예 이걸 도입하려 하지 않고 있는 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약 한 수십만의 교사들 중에 미래 사회에 맞는 디지털 세대를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빅픽처 안에서 교원 정책이 구상될 때 어떤 교사를 우리가 길러내고 뽑아야 될지에 답이 나오지 그냥 교사 정책만 따로 떼어놓고 여기서만 이렇게 보면 미래 교사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래 지향적인 어떤 빅픽처를 좀 함께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서 도출하는 이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각 하위의 서브 시스템들을 우리가 옵티마이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